예, 민주당이 연이은 돌발 악재로 난감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한꺼번에 불거졌는데요. 야당이 공세에 나서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합니다. 네, 한국당은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으로 당권 도전자들 간의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악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돌발 악재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글쎄요, 돌발 악재, 무슨 이야기, 그 이야기 좀 듣고 보고 싶고요. 일단 서영교 의원 얘기도 좀 할게요. 네. 재판 청탁 의혹입니다. 특히 이제 사법개혁 한참 논의 중인 상황이고 본인이 과거에 법사위,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고 오늘 회의, 정치회의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사실 또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이제 회의, 확대 간부 회의가 있었는데 참석하지 않았고 두문불출한 상황인데 이번 사건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철저히 파헤쳐서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많으면은 돈으로 그 정관예우 변호사 사가지고 나오고 감형받았습니다. 권력 있고 빽 있으면은 그걸로 감형받고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큰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물론 이제 과거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정권에 부담을 주는 거고요. 지금 사법개혁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에서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일벌 100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대법원에서도 이런 거를 받아줬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받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눈치를 본다던가 또는 권력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랬을 거다. 즉 그게 이제 소위 상고법원 이것 때문에 법사위에 있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청와대, 국회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거거든요. 예. 좀 그런 차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네. 그리고 법관들 모두의 문제 지금의 그런 행태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법사위원으로 활동하시던 2015년도에 이제 생긴 일이 공교롭게도 지금 사법농단 문제로 이제 나왔잖아요. 검찰 기소장이 좀 등장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국회에는 파견관 형식으로 판사님들이 네, 판사 두 명이 가 분이 있죠. 나와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한 건이었나 아니면 어떤 연유로 나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나 사실은 우리 사회가 덜어내야 될 적폐라는 건 이런 것들이 적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뭐 일벌 100개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만 서영교 의원이 지금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이 있었던 다음에 했던 2016년도 딸 보좌관 채용 문제, 그다음에 그 변호사인 남편을 법사위원이면서 회식 자리에 이제 모셔서 같이 이제 재판부하고 같이 이제 인사하고 식사를 했던 건 등등으로 한번 셀프 탈당을 했습니다. 셀프 탈당을 했는데 그 후에 유야무야 시간이 좀 지나면서 민주당이 다시 복당을 했고 지금은 뭐 원내 수석 부대표로 활동할 정도로 주요 관직을 맡고 있는데 민주당이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한번 추이를 좀 봐야 될 텐데 쉽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 전 지지도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김종호 의원인가요? 예. 공항 갑질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또 받았었잖아요. 이 건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서 이제 출범하고 이제 집권 3년 차에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야 되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사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밀착 마크를 하고 있었고 하루 만에 이 이야기들이 실제 담당 판사에게까지 전달이 됐고 결과까지 이야기를 한 대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더 의혹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사법부의 태도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어떤 연유로 그런 식의 일들이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바로 이제 파견 나와 있는 판사한테 전달했던 얘기가 다음에 재판부까지 그대로 전달이 됐는데 단순히 이 건만 좀 전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법원이 상고법원 문제건으로 집중적으로 이때 이것만 밀착을 했겠느냐 아니면 그전에도 사실은 그 국회의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권력을 누리면서 이렇게까지 제법 입법부가 예. 또 사법부와 또 연계가 되어서 예. 이런 일들이 생겼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법부가 이렇게 해서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진행돼야 될 법 재판마저도 이렇게 굴러갔었다면 우리 사회에 이제 뿌리 깊게 있었던 사법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법조계에서는 서영교 의원 이 의혹과 관련해서 처벌은 좀 어렵다. 현행 법규상은 어렵다 그렇죠. 뇌물이 개입되면 이제 처벌이 가능한 건 어렵다고 합니다. 부정청탁 관련 경우에서는 이제 김영란법이 있는데 이게 시행 전이라서 사실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당 차원의 징계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수석 부대표 자리인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는 거치 결정을 하라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당에서 어떻게 지금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내 결과를 내놓겠다 했습니다. 어떤 징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빠른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본인이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당직 사표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도 딸을 갖다가 보좌관으로 채용해가지고 보좌진으로 채용해서 탈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돌아와서 정말 백의종분하는 마음으로 개혁에 대해서 동참을 하고 도와줘도 모자를 판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탈당에 준하는 또는 출당이라든지 이런 그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 빠르게 이걸 하지 않으면은 고스란히 지금 임기 좀 신년 초에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국정을 좀 경제 문제, 민생 문제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의 생각에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뭔가 좀 빠른 그리고 과감한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의 민주당- 비난을 받는 건이 이제 두 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이게 이제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것도 어디선가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검찰의 기소장에 공소장에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예. 있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죄명에 대해서 주정을 하거나 아니면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두문분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있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국민들한테 소상히 얘기하고 사과를 하고 진솔되게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 최고 수위인 저는 제명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거취에 대해서 거취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터진 또 다른 악재가 바로 손혜원 의원 건물 투기 의혹 아니겠습니까? 손혜원 의원은 계속해서 이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해명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해명을 듣고 좀 의혹이 해소가 되셨습니까? 일부 아직 안 풀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이건 서영교 의원의 건과는 좀 비교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 내부에서도 물론 이제 야당에서 공격은 하고 있지만 이 손혜원 의원 건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정치권의 반응들도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저도 이제 군산이나 이런 데 가서 옛날 그 구옥들 보면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집 한 채에 그게 몇 천만 원이 안 됩니다. 5천만 원 이래요. 그러면 이거 같이 놀러 간 사람들끼리 농담으로 이거 우리 돈 모아서 이거 하나 살까? 이제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거를 갖다가 진짜로 투기로 했다면 손혜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해명한 것처럼 이걸 공개적으로 자신이 이걸 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SNS를 통해서 밝혀왔고 또 각종 세금도 자신이 직접 다 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보존돼서 지역의 문화라든지 관광 활성화에 도움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게 문화재가 됐을 경우에 그거를 갖다가 비싼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이익 실현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 좀 이런 점들은 지역 사회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다만 이것이 정말로 그런 진정성이 있었다라면은 예를 들어 조카 명의라든지 보조관 자녀의 명의 꼭 이렇게 했어야 됐나.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동산 투기와 이거를 엮어가지고 우리가 강남에 사시는 분들 사실 앉은 자리에서 인력씩 올라가는 거 지난 하반기 때 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랑 이 군산이나 목포나 이런 지역에 이거 사는 거랑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예. 제가 어제 목포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조금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손혜원 의원이 분명히 이 문화의 거리, 문화재 등록과 관련해서 그 이전부터 관심을 가졌고 목포시에서도 내심
손혜원 의원이 관심을 가져줘서 입품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었답니까? 순수한 의지는 분명히 있었다는 게 제 지인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인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과연 10채까지 그것도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매입을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은 했습니다만은 그 해명이 조금 공허하게 들리는 게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목포에 있는 문화의 거리가 어떤 연유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처음 있는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블록을 전체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고 문화의 거리를 좀 조성을 해 나가는 건데 사실은 그 안에 보면은 그 보통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아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을 대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상속세나 토지 보유세나 이런 것들을 50% 감면해주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시도예요. 그렇다면은 손 의원이 작년에 관광공사 국감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럼 공공기관이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좀 전에 우리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5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들여서 전체를 그러면 매입을 해갖고 그걸 개발할 수 있게끔 손 의원이 당시 문화관광이 간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미 9채가 됐는지 지금 뭐 10채는 11채까지도 가고 있는데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목포에 이런 게 있는데 관광공사가 생각을 해봐라 그다음에 그렇게 문화재로 지정한 건 잘했다라고 한 거는 글쎄요 아무리 그 선한 마음이라고 시작은 이해를 하더라도 그 해명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뭐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조카는 몰랐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지역 내 팸투어 행사 비슷한 거를 대행했던 업체의 대표가 보좌관이었고 뭐 이런 것들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재단 명의로 만약에 이걸 샀다고 한다면 사실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는데 개인 명의로 구입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그리고 해명에서 나왔던 부분들 뭐 창성장 이런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조카 그리고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운영 절차 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젠 좀 진실 공방으로까지 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분명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선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손혜원 의원이 여러 차례 구설수에도 지난 국감 때도 올랐었는데 손혜원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알겠죠. 원래 손혜원 의원이 홍보 전문가 아닙니까 원래? 예.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진정성 있게 보이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본인의 좋은 선한 의도를 왜곡 의심받는 이런 행동들로 좀 나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카나 뭐 청년들 명의를 가졌던 그 청년들은 나는 몰랐다 그냥 이름만 빌려줬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투기 의혹을 받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문화의 거리를 갖다가 어떤 공익 차원에서 하려고 했다라면은 개인 명의가 아니라 재단 명의로 남편 이름에 재단이 있으니까 그 재단 명의로 하고 이런 것들이 맞는데 좀 그런 점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지급의 그런 소위 민주당까지 이렇게 부담을 주는 일로 나아간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좀 구별되는 면이 있지만 좀 냉정하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의혹 공방이 커지면서 이게 정쟁화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예. 좀 냉정하게 지역의 사업과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부적절했던 측면들 요거는 좀 구분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손혜원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손혜원 의원이 앞으로 사과를 한다던가 또 재산을 갖다가 뭐 처분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좀 해결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잠시 후 11시에요. 손혜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을 좀 해드릴 텐데 지금 이제 논란의 핵심은 과연 이제 여당의 문재인 간사로서 사전 미리 그런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느냐. 근데 손 의원 같은 경우는 지정될지 몰랐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전 정보, 그러니까
원래 없던 계획이 손혜원 의원이 주장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도 해명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사업 시작되기 전 1년 반 전에 먼저 자기가 이걸 시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 사업을 만들어낸 건 손혜원 의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것이 순수한 의도라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렇다면은 이게 그 자기의 이름으로 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 공식적인 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맞았는데 이제 그런 점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라고 저는 비판받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공직재산 신고액 보니까 손혜원 의원이 제법 많더라고요. 53억인가 뭐 신고 금액이 됐는데 글쎄요 얼마나 조카를 사랑하고 문화재를 사랑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조카들한테 뭐 1억, 2억씩 막 주면서 예. 땅 사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는 글쎄 이게 과연 일반인 상식으로 가능할 건가.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잘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거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관광공사가 사게 했어요. 야 되거나 아니면 문화재청이 매입하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목포시가 할 수 있게끔 본인이 오히려 뒤에서 푸시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중간중간에 주요 건물들을 사고 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지정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이해하려고 해도 100번, 1000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이번 일로 아까 전에 저희 취재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목포의 구도심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고 지정을 한 건데 이번 일로 좀 흠집이 생기시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주당 여러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의원의 한울 3, 4억이 그 발언 소신 발언이라고 일각에서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리고 이번에 표창원 의원 얘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쪽에서는 열심히 정말 발로 뛰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악재들이 돌출하다 보면 낙담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고 있을지 당에서 이렇게 생기는 분란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지금 특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공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원전 그 사업을 앞으로 이제 줄여 나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송영길 의원이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이제 중단시킨 이 원자력 발전을 다시 또 재개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글쎄 이게 단순히 이 원자력에 대한 어떤 입장의 차이냐 이게 아니라 지금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당내에서 물갈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한국당의 지지율이 그만큼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세대 교체를 하게 되면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민주당 내에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선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이야기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공천을 둘러싼 향후 당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인 건지 그거의 표출인 건지 예. 아니면 유연한 정책.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영선 의원이 순혈주의를 또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원칙은 맞는데 그 원칙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원전 없앤다고 모든 거 다 이렇게 칼 자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단순히 정책의 속도 조절 문제라면 그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향후 공천과 관련된 갈등이라면 이거는 두고두고 앞으로 여당의 소위 그 이합 집산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향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의원들 돌발적인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실언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정권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런 생각지도 않은 악재들은 계속 터질 거예요. 아무리 예방을 하려고 해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과 청와대 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뭐 박영선 의원이 지칭했던 순혈주의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벽을 얼마나 깨치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 그다음에 시중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여론들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가 그거를 극복하고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같이 무너져 가느냐 뭐 이런 거의 관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마침 청와대 참모진도 개편이 됐으니까 소위 있었던 이너서클의 벽을 청와대가 과감히 좀 털어내고 그다음에 그 국민들이 바라는 얘기, 국민들이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그 힘든 길로 갈 거고 그거를 열어놓고 듣고 더 많은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자 한다면 저는 이런저런 돌발적인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권의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게 그 핵심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당은 요즘 아무래도 황교안 전 총리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황 전 총리 입당하자마자 벌써부터 친황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좀 전 리포트에서도 벌써부터 친황계라고 새로 등장했다.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좀 지지 기반을 어느 정도 모아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전에 뭐 같은 시간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연말에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 결과, 그 다음에 그 이제 얼마 전에 대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그 지도 체제 결과, 이게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원내대표 선거 결과와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그 몰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황계라고 아직 뭐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그 범친박계라고 할 수 있는 초재선 한 5, 60여 예. 분들 길 잃은 분들이 이제 길을 찾아서 회포를 찾아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또 이합 집단이 좀 있고 전당대 다음 달 27일까지 좀 결과를 봐야 되지만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크게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개파, 글쎄요. 제가 여쭤보면 현직 의원들은 그런 게 없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속 생겨나요. 뜻이 맞는 의원들 몇 자리 모이면 개파로 규정짓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하나의 현상입니까? 친환계 얘기를 가지고 이제 개판 말씀하셨는데 반기문 시즌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파라고 하는 게 어떤 철학이나 소신에 따라서 이합 집산을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대통령제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그리고 공천권을 가진 사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사실 친박계도 말이 친박계지 이념과 철학으로 뭉친 계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친한계, 친홍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걸 보면 사실 공천 받을 때 그분들은 다 진박이라고 인증받아가지고 공천되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과연 친박계의 그 박이 뭘 뭉친 거냐? 오로지 공천과 권력으로만 뭉친 거거든요. 그 권력이 사라지니까 이 산인가 보다 그러고 반기문한테 가고 그 산 아니니까 또 저 산인가 보다 하고 지금 또 친환계까지 갔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또 다른 개파는 계속 우후죽순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런 그 소신과 철학이 없는 그리고 공천과 권력에만 쫓아가는 이런 개파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당내에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치권을 혐오하고 소위 혐오 정치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닌가라고 해서 좀 씁쓸한 면이 있는 거죠. 이 이름 자체가. 정당이라는 것도 사실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은 목적을, 그러니까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개파라는 것도 같은 생각, 당내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은 정책을 추구할 수 있고 같은 이념을 쫓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짬짬이에 있는 거거든요. 짬짬이에 있는 거고 그 사실은 뭐 아쉬운 점은 정개특위에서 맨날 선거구제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 그러니까 중앙당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저런 개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예. 공천권이 국민들한테 있다라고 하면 저런 개파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개파의 문제는 이제 향후 불가피하게 저는 현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개파라는 건 존재하는데 그게 짬짬이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을 자기들끼리 하느냐 아니면 내 국회의원으로서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중앙당의 의견에 따라서 거수기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기문 시즌2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반 총장께서 오셨을 때는 사실은 받쳐줄 만한 기반이 없었는데 소위 가장 핵심적인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역 의원의 이 받침이 없었는데 지금은 현역 의원의 받침들이 저는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리얼미터 조사에 나온 것처럼
보수 야권에서는 80% 이상이 황 총리의 정치권 참여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또 다른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당대회 이야기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는데 전당대회에서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아직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여기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지는 않는 태도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판 기념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대로 좀 예측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이런 주요 인물들이 또 다 출마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많거든요.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예상되는 것처럼 단일 지도 체제로 간다면 일단 지금 거론되는 여러분들의 이제 당권 주자분들 중에 전 대표 최고위원으로 도전하시는 분들과 최고위원으로 도전하시는 분들과 이제 리그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역할 분담이 좀 생기리라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저는 김무성 전 대표마저도 꺼진 불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마저도 다 그 안에 놓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설 연휴 정도를 지나면서 그 안에서 또 이합 집산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또 아주 고질적인 병폐인 이 계파 싸움이 또 거기서 시작되면서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나온 이렇게 양쪽에서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한쪽으로 몰리고 또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서 주자 간의 정리도 좀 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천 학살을 진짜로 친박계와 친이계가 주고받았던 한국당으로서는 이 단일성 지도 체제가 된 당대표 권력 특히나 공천권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엔. 그렇죠.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생사 대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두고 당 바깥에서 온 비대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한테 이게 간다?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소위 친박과 친이가 갈라져서 친박 친이 소위 비박 갈라져서 당이 쪼개질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정말 차선책으로 관리용으로서 김병준 위원장이 당권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정면 대결이 좀 불가피하다. 좀 그런 점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뭔가 좀 가능성을 보기에는 이번 공천권이 걸린 당대표라고 하는 게 좀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대위에서 이제 단일 지도 체제로 하기로 했고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죠. 단일성 지도 체제 대표와 최고위원을 이제 분리해서 선출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런 방식이라면 후보들 간에 단일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아마 친박계 그리고 극우의 어떤 결집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황교안 총리가 입당하면서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거든요. 좀 그런 점들이 좀 답해야 될 게 많긴 하지만 한국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극우 보수의 분명히 세가 있기 때문에 친박계도 아마 황교안 총리로 아마 90력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비박계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홍준표 전 대표가 워낙 본인의 계파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점에서 좀 다양한 변수가 앞으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